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그날 오빠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 문장을 꺼내는 순간마다 제 가슴 안 어딘가가 다시 겨울이 됩니다. 저는 이제 60을 넘겼고 곧 할머니가 될 사람입니다. 오래 살수록 인생은 참으로 변덕스러운 하늘 같다는 걸 배웁니다. 막다가도 순식간에 먹구름이 끼고 한번 쏟아진 비는 그칠 때까지 모든 것을 젖게 하죠. 제 어린 날의 하늘은 늘 흐렸습니다. 판잣집의 얇은 벽 너머에서 바람이 들이치면 방 안의 촛불이 자주 꺼졌고 저와 오빠는 남은 불씨를 두 손으로 감싸며 끼니를 데웠습니다. 엄마 아빠는 늘 집을 비우셨습니다. 아빠는 공사판에서 마기를 하셨고 엄마는 식당에서 자비를 하셨죠. 밥상에는 쉬어버린 김치가 자주 올랐습니다. 그런 날이면 5살 위 오빠가 고사리 손으로 밥그릇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난 배 안 고파. 너 더 먹어. 그 말이 얼마나 거짓이었는지 저는 커서야 알았습니다. 그때 제 눈에 보이던 오빠는 뭐든 버텨내는 천하무적이었거든요.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비 오는 날 공사장 사고 소식이 들려왔고 아빠는 병원으로 가는 길에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엄마가 쓰러졌고 끝내 따라가듯 세상을 떠나셨죠. 그날 이후 우리는 순식간에 부모 없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친척들이 있었지만 다들 사정이 넉넉지 않았고 결국 막내 고모의 손에 이끌려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보육원으로 갔습니다. 좁은 방에 아이 30명이 다닥다닥 누워 겨우 숨을 맞추던 밤 오빠는 늘 제 쪽으로 몸을 기울여 말했습니다. 내 배 위에 기대해. 여기선 내가 담요야. 배가 고파 잠에서 깰 때면 오빠의 손이 제 등을 천천히 문질러 주었습니다. 급식은 하루 2끼, 미음 같은 죽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 국그릇이 바닥나면 오빠는 자신 몫을 그대로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 작은 희생들이 제 하루를 이어 붙였습니다. 하지만 가난은 오래 버틸수록 더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오빠가 제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숙제처럼 말할게. 여기 있으면 우리 둘 다 말라버려. 내가 일하러 나갈 거야. 돈을 모아서 널 데리러 올게. 꼭 약속. 저는 울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같이 갈래. 오빠는 단호했습니다. 지금은 네가 여기 있는 게 더 안전해. 딱 3년만 기다려. 오빠는 제 작은 손가락을 자신의 손가락에 걸며 약속을 굳게 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빠가 누웠던 자리에 코를 파묻고 눈물 냄새가 가실 때까지 울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오빠는 불 꺼진 복도를 조심스레 걸어나갔고 저는 문틈으로 새는 새벽빛을 붙잡듯 두 손을 모았습니다. 돌아올 거라고.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시간은 아이의 기대를 모래처럼 흘려보냅니다. 오빠가 떠난 지 1년, 2년, 약속의 3년이 지났습니다. 초인종도 발자국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4년째 되던 해에는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저는 매 계절 보육원 대문 앞에서 오빠를 기다렸습니다. 봄에는 목련 아래서, 여름에는 그늘이 짧아지는 시간에, 가을이면 낙엽을 하나씩 접어 주머니에 넣으며 겨울에는 귓불이 얼어붙도록. 그때 저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아직 믿지 않았지만 기다림은 이미 제 안에서 하나의 종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꺼지려던 어느 무렵 또 다른 겨울이 몰려왔습니다. 보육원에 불이 났고 아이들과 기록이 한꺼번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가까스로 살아남았지만 우리의 어제는 그 불길 속에서 모서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국가가 운영하는 다른 보육원으로 옮겨갔고 그곳에서 뒤늦게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자주 생각했습니다. 오빠는 약속을 잊었을까? 아니면 길을 잃었을까? 그 질문은 대답 없이 자라 제 마음속에 또 하나의 겨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겨울을 건너기 위해 스스로 빵을 굽고 국을 끓이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겨울들을 지나 드디어 봄을 찾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보육원이 옮겨지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책가방을 메고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늦은 입학이라 줄 맞춰 서는 법부터 배워야 했고 받아쓰기는 늘 한 줄쯤 뒤처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공책을 하루에 한 장씩 채우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글자를 익히는 일은 배고픔을 잠깐 잊게 해주었고 숙제를 끝내면 오빠가 해주던 등을 쓰다듬는 손길 대신 창가의 햇살을 등에 얹고 잠들 수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중학교를 마칠 즈음 원장님은 제게 공장 취업 자리를 알아봐 주셨습니다. 기숙사가 있어. 방은 넷이 함께 쓰지만 네 자리 하나는 온전히 네 거야. 그 말이 저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처럼 들렸습니다. 기숙사 첫날 침대 위에 작은 가방을 내려놓고 바람이 통하는 창문을 열었을 때 제 삶에 처음으로 나만의 공간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일어나 바닥을 닦고 작업복을 개고 점심시간엔 색을 칠하는 라인에서 페인트 냄새에 익숙해졌습니다. 손끝이 저려도 꾸준함을 포기하지 않자 소장이 성실하다는 말을 건넸고 그 한마디가 또 하루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 무렵 공장에는 나이 비슷한 남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제 앞에 빵 하나를 슬쩍 내려놓고 제가 남긴 볼펜을 조용히 책상 위에 올려두는 사람이었죠. 그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눈빛이 따뜻했고 그 온기가 오래전 오빠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비 오는 날 그가 제 작업장을 대신 정리해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가요. 손끝이 많이 상했네요. 저는 그 말이 괜히 미안하고 고마워. 저야 늘 이렇죠. 라고 웃었습니다. 우리 사이는 어느 결엔가 연애가 되었고 21살이 되던 해 별다른 예식 없이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살림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방 한 칸이 우리를 반겨주고 가습을 위해서 끓는 된장국이 환한 조명을 대신해주는 밤들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평범이야말로 가장 큰 호사라고 믿었습니다. 한겨울을 건너온 사람에게는 미지근한 물 한 대야가 사치에 가까운 온기이듯이요. 시간이 조금 더 흐르고 제게 첫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뱃속에서 작은 심장이 뛰기 시작했고 우리는 목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아기 옷, 기저귀, 이름 후보. 남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이면 철수, 딸이면 은수. 저는 장난스럽게 요즘 그런 이름 안 지어요 라고 받아쳤습니다. 배가 불러올수록 저는 더 많이 일했고 더 조심히 걸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남편의 야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바쁘다는 설명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술잔 냄새가 자주 섞여 돌아왔고 주머니에서 바스락거리며 빠져나오는 카드 영수증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묻지 않는 쪽을 택했습니다. 묻지 않으면 덜 아플 것 같았으니까요. 아이가 태어나던 날 남편은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그 눈물을 보며 저는 마음의 문 하나를 더 열었습니다. 아직 괜찮다고, 우리는 잘할 수 있다고. 하지만 작은 균열은 슬며시 번졌습니다. 월세 보증금에서 조금씩 돈이 빠져나갔고 저는 생계비 노트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수입과 지출 사이에 보이지 않는 구멍이 생겼고 그 구멍을 메우려면 더 일해야 했습니다. 아이는 곧잘 자랐고 학교에서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공부머리가 있어요. 잘 도와주면 좋은 대학도 꿈꿔볼 수 있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통장을 하나 만들어 조금씩 저금을 했습니다. 등록금이라고 적은 메모를 붙이고 매달 천천히 숫자를 채워 넣었습니다. 그 과정이 제겐 기도와도 같았습니다. 언젠가 아이가 자기의 봄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길 바라는 기도. 그러던 어느 날 노트에서 합이 맞지 않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통장 잔액이 설명되지 않게 줄어 있었고 영수증에는 제가 모르는 지출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급하게 쓸 일이 있었어? 남편은 퉁명스레 대답했습니다. 사업 아이템 좀 알아보느라. 곧 매워.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곧 이라는 단어는 늘 애매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자. 주소를 알아내 찾아간 곳은 허름한 단칸방이었습니다. 문틈으로 스며나온 담배 냄새, 바닥에 흩어진 카드들, 조심스레 문을 밀자 안에서는 제가 알지 못하던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보고 싶지 않던 장면과 마주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될, 그러나 제 인생의 페이지를 바꾸어 버릴 장면. 문은 쾅 닫혔고 제 심장도 함께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복도 끝에 서서 오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노트의 표지는 바뀌었습니다. 기다림에서 결심으로.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갈 차례가 되었습니다.
문을 닫은 뒤 저는 한참을 복도 끝에서 숨을 고르며 서 있었습니다. 목이 타도록 갈라졌고 심장 위로 납덩이가 얹힌 듯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노트를 펼쳐 한 줄을 적었습니다. 기다림 종료. 결심 시작. 다음 날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을 찾아 이혼 접수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절차는 차가울 만큼 간단했습니다. 수십 년 겹겹이 쌓인 정이 도장 한 번에 미끄러져 나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별다른 다툼도 없이 그래 하자라고 했고 그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더 아프게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말했습니다. 진호등록금 그건 꼭 돌려줘. 남편은 비웃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대학은 무슨 대학이야. 졸업하고 돈 벌면 되지. 저는 그 자리에서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길어지면 상처만 늘어난다는 걸 이제야 알았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아이에게 사실을 말했습니다. 아이는 한참을 듣고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난 대학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장학금 받아올게요. 우리 같이 가요. 그 밤 저는 베개를 껴안고 소리 없는 울음을 오래 견뎠습니다. 다음 날부터 추가 근무를 알아보며 일자리를 뒤졌지만 현실의 벽은 낮지 않았습니다. 그때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의 대저택 입주가사 일을 구해 별채가 따로 있어서 아들하고 같이 살아도 된대. 그 말은 긴 터널 끝에서 아주 희미하게 깜박이는 불빛 같았습니다. 저는 바로 면접 날짜를 잡아 새벽 첫 차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가까워질수록 두려움과 기대가 번갈아 올라왔습니다. 실패하면 어쩌나. 그래도 해보자. 오늘만큼은 뒤돌아보지 말자. 주소에 적힌 대문 앞에 서니 오래전에 꿈속에서 그렸던 낯선 풍경이 현실로 서 있었습니다. 높은 담장과 묵직한 대문, 초인종을 누르면 안쪽에서 띵 하는 소리가 멀리서 돌아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시야가 넓게 펼쳐졌습니다. 정원은 세심하게 다듬어진 잔디와 나무들로 채워져 있었고 길 양옆엔 비가 그친 뒤처럼 반짝이는 자갈이 깔려 있었습니다. 드문드문 놓인 화단을 지나 큰 본체가 보였고 그 옆으로 별채가 따뜻한 색의 지붕을 이고 서 있었습니다. 안내를 받아 거실로 들어가자 단정한 미소의 사모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멀리 오느라 고생했어요. 목소리에는 부드러움과 기준이 함께 배어 있었습니다. 면접은 길지 않았습니다. 경력을 묻는 대신 제 손을 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손이 성실해 보이네요. 저는 허둥지둥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가 갑자기 사모님이 부엌 쪽을 가리켰습니다. 혹시 김치 조금 드셔보실래요? 지난번에 지인이 가져다 준 반찬인데 남편이 유난히 좋아하길래 접시에 담긴 김치 한 접시를 맛보며 저는 무심코 답했습니다. 전라도식 양념이네요. 제 어머니도 전라도 분이셨어요. 사모님의 눈빛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이상하게 그 맛이 낯설지 않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설명할 수 없는 온기가 방 안에 조용히 번졌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말했습니다. 오늘 면접은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같이 해봐요. 별채는 지금 바로 들어가도 되고 남편은 출장 중이라 조용할 거예요. 대신 식사는 조금만 정성껏 부탁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조아리며 연신 인사를 했습니다. 돌아 나오는 발걸음이 희한하게 가벼웠습니다. 별채로 가는 길목에서 제가 몰래 쓰다듬은 문틈과 난간은 따뜻했습니다. 아이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짐 싸자. 우리가 살 집을 찾았어. 그날 오후 우리는 작은 트럭에 짐을 싣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낡은 이불과 책 몇 권, 사진이 든 신발 상자, 그리고 장학금 준비 노트. 대문이 다시 열리며 정원 너머로 황금빛 햇살이 길을 깔아주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오늘부터 도망이 아니라 선택으로 산다. 그리고 알지 못했습니다. 그 집의 문턱을 넘는 순간 잃어버린 과거와 마주하게 될 거라는 것을. 별채의 첫 아침. 저는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문고리를 조용히 닫고 본체로 들어가 주방불을 켰습니다. 바닥에 물 한 번 뿌리고 밀대를 밀어낸 뒤 냄비 2개를 올렸어요. 한쪽엔 다시마와 멸치를 천천히 데워 국물을 냈고 다른 쪽엔 불린 쌀을 넣어 밥을 안쳤습니다.
사모님은 부지런하면 절반은 된 거예요 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집안일의 결은 대체로 비슷했지만 규모가 달랐습니다. 유리창은 끝까지 닦으면 초록 정원이 통째로 비쳤고 식탁은 반짝거려서 제 얼굴이 낯설 만큼 선명했죠. 점심 무렵 사모님이 말했습니다. 아드님 등록금 약속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은 그냥 밥 이야기만 해요. 남편이 돌아오면 식탁이 조금 까다로워지거든요. 말끝은 가볍지만 어쩐지 마음속에 작은 줄을 하나 묶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녁 메뉴는 소박했습니다. 된장국에 두부를 큼지막하게 썰어 넣고 애호박과 양파를 얇게 채쳤습니다. 생선은 소금만 살짝 뿌려 굽고 김치는 제가 배운 손으로 양념을 묻혀 냉큼 버무렸죠. 사모님이 한 젓가락 맛보시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참, 익숙한 맛이네.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전라도 분이셨어요. 손이 거기서 멈춰서 그런가 봐요. 그 말에 사모님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남편이 좋아하겠어요? 엄마 밥 같은 걸 늘 그리워하거든요. 해가 기울 즈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원 끝에서 여행용 트렁크 2개가 끌려 들어왔고 현관문이 철컥하고 열렸습니다. 저는 앞치마 끈을 단단히 묶고 고개를 숙인 채 인사할 준비를 했습니다. 구두 소리가 복도를 따라 규칙적으로 다가오더니 멈췄고 낮게 쉬는 숨이 한번 들렸어요. 여보, 나 왔어. 사모님이 반갑게 달려가 안기며 웃는 소리, 제가 숟가락을 정리하는 소리, 그리고 제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는 소리. 그 모든 게 한꺼번에 겹쳤습니다. 저는 국그릇을 들고 식탁으로 나왔고 그를 처음 마주 보았습니다. 반듯한 이마, 눈꼬리에 습관 같은 주름, 웃을 듯 말 듯한 인매, 순간. 오래전 겨울밤, 보육원 침상 끝에서 제 등을 쓸어주던 손길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말이 목구멍에서 걸려나가지 않았죠. 아주머니죠? 고생 많으십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온기가 있었고 저는 본능처럼 대답했습니다. 식사 금방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물러나려는데 그가 식탁에 놓인 김치를 젓가락으로 집어 한 점 입에 넣었습니다. 씹는 동안 그의 눈동자가 아주 천천히 믿을 수 없다는 사람처럼 커졌습니다. 젓가락 끝이 허공에서 잠깐 떨렸고 손등의 힘줄이 도드라졌습니다. 이 맛, 그는 크게 숨을 들이마시더니 제 얼굴로 시선을 가져왔습니다. 그 시선이 마치 오래 닫혀있던 서랍을 여는 열쇠 같았습니다. 저는 어쩐지 피하고 싶어 다시 고개를 숙였고 그때 사모님이 가볍게 웃으며 분위기를 풀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아주머니가 처음으로 차린 저녁이에요. 많이 드세요. 식사가 시작되고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컵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숟가락을 들었다가 반쯤 멈추곤 했죠. 저는 반찬을 갈아 올리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그가 불쑥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고향이 어디세요? 서울입니다. 부모님은? 저는 짧게 답했어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치 한 점을 집어 조심스럽게 내려놓더니 마침내 제 이름을 부르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혹시 성함이? 저는 반사적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오래전 잿빛 하늘 아래에서 끊어진 약속의 끈이 어딘가에서 딸깍 이어지는 소리를 들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시간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다음 문장이 우리의 어제를 모두 바꿔놓을 거라는 예감과 함께 혹시 성함이 그가 끝내 묻지 못한 음절을 저는 먼저 꺼냈습니다. 정숙희입니다. 식탁 위 공기가 순간 얇아졌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가 손가락 사이로 제 이름을 한 번 더 더듬었습니다. 숙희. 사모님이 놀란 눈으로 남편과 저를 번갈아 보다가 숨을 삼켰습니다. 저는 도망치고 싶은 마음을 겨우 붙잡고 차분히 물컵을 정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무례했나요? 그때 그가 낮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고아원. 혹시 은혜 보육원에서 지내신 적 있으세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네. 불이 난 뒤에 옮겨가셨나요? 네. 그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사모님이 제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조금 앉아서 이야기할까요? 거실 등불이 한 겹 낮아지고 사모님이 티포트를 따뜻하게 데워 가져왔습니다. 그는 제 앞에 조심스럽게 앉아 긴 숨을 하나 내쉰 뒤 자신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정수환입니다. 제 귀가 먼저 알아듣고 눈이 따라갔습니다. 나는 오래전 겨울밤 보육원 창문에 성에가 끼던 날들을 한꺼번에 떠올렸습니다. 전구가 깜빡이던 좁은 방, 내 등을 손바닥으로 문질러 주던 손, 여긴 내가 담요야 라고 말하던 목소리. 저는 말문이 막혀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오빠. 그가 단숨에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수키야, 정말 미안하다. 사모님이 우리 사이에 물컵을 가져다 놓고 조용히 물러섰습니다. 그저 울음이 먼저 말을 대신했습니다. 오빠는 끊어졌던 시간을 더듬듯 하나씩 이야기했습니다. 고아원을 나와 막노동과 심부름으로 버틴 10대. 공사장 숙소에서 잠들며 번 돈을 모아 3년째 되는 날 보육원으로 찾아갔을 때 이미 불이 지나간 폐허만 남아 있었다는 일, 살아남은 아이에게서 수키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발길이 꺾여버렸다는 일, 그 뒤로 제주까지 광주까지 수소문했지만 기록이 모두 타버려 손잡을 단서가 없었다는 일. 그날 이후로 나는 세상에 빚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어.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이를 악물었고 어딘가에 있을지 모를 너에게 부끄럽지 않으려고 앞만 봤어. 그런데 빈자리는 아무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더라. 사모님이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늘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김치 맛을 기억하고 있었나 봐요. 저도 제 편의 겨울들을 말했습니다. 불이 난 밤, 옮겨진 보육원, 뒤늦은 입학, 공장의 페인트 냄새, 그리고 결혼과 아이, 이혼에 이르기까지 오빠는 제 말 하나하나에 숨을 삼키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가 겪은 모든 날에 내가 없었구나. 그는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눌렀습니다. 오빠, 나는 기다렸어. 약속한 3년을, 4년을, 그 다음엔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을. 그런데 오늘이 오긴 오는구나. 우리는 웃으려다 또 울었습니다. 사모님이 조용히 과일 접시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이 집은 넓어요. 그리고 이 집은 가족이 사는 곳이에요. 별채 말고 2층으로 올라오세요. 아주머니가 아니라 동생으로요. 밤은 오래였지만 결론은 짧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별채에 있던 상자를 정리했고 아이는 새 방을 보며 엄마, 우리 진짜 여기 살아? 하고 눈을 반짝였습니다. 사모님은 제게 새 친구를 내어주고 오빠는 2층 복도 끝 방을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커튼을 걷자 정원이 한눈에 들어왔고 햇살이 바닥을 길게 긁었습니다. 나는 창틀을 손끝으로 쓸며 속으로 또 한 줄을 적었습니다. 기다림 종료, 귀환 시작. 그 순간에도 마음 어딘가에서는 불안이 미세하게 스치고 있었습니다. 행복이 길어질수록 오래된 그림자는 뜻밖의 문으로 들어오곤 하니까요. 그리고 정말로 얼마 지나지 않아 초인종이 낯선 박자로 울릴 것을 우리는 아직 몰랐습니다. 행복이 막 체온을 갖기 시작했을 무렵 휴대폰이 짧게 떨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문장 하나로 정체가 드러났죠. 소식 들었다. 네가 잘난 형님 집에 얹혀 산다며? 전 남편이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곧바로 두 번째 문자가 이어졌습니다. 그럼 빚도 갚을 수 있겠네. 싫으면 진호 양육권 넘겨. 화면 위 글자는 얇은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답을 쓰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은 현실을 부풀리고 침묵은 상대의 상상력을 키웁니다. 그날 밤 저는 사모님과 오빠에게 사실을 말했습니다. 사모님은 제 손을 덮으며 짧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긴 안전해요. 문은 우리가 지켜요. 오빠는 말없이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경비 인력을 일시적으로 두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방문을 열어 이불 끝을 고르고 숨을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지금은 도망이 아니라 선택으로 산다고 다짐했던 말을 다시 꺼내 붙들었습니다. 이틀 뒤 초인종이 낯선 박자를 두드렸습니다. 낮인데도 하늘이 탁했고 정원으로 바람이 길게 흘렀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전 남편의 얼굴이 붙었습니다.
오래 보지 못한 사이 눈가에는 피로가, 입가에는 억지가 얹혀 있었어요. 저는 대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떠나!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 제가 말하자 그는 문에 대고 웃었습니다. 아내 집에 남편이 들어가겠다는데 누가 막아? 다음 순간 안에서 경보음이 짧게 울렸고 경비가 대문 앞에서 그를 막아섰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리를 높이며 억지를 부렸고 저는 결국 사모님과 함께 정문 앞으로 나갔습니다. 여긴 사유지입니다. 돌아가세요. 사모님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그는 비웃듯 어깨를 들썩이며 제 쪽으로 한 발 다가섰습니다. 오랜만이네. 신수 폈다? 나 들어가 밥부터 좀 먹자. 그의 발끝이 경계선을 넘으려는 순간 경비가 조용히 막아섰고 저는 발걸음이 뒤로 밀리는 걸 간신히 멈췄습니다. 그는 결국 틈을 비집고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억지로 웃으며 거실 쪽으로 발을 옮기려 하자 사모님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금 즉시 나가세요. 아이가 있습니다. 사모님 목소리의 단호함이 정원 공기를 바꿨습니다. 그는 잠깐 기가 꺾였는지 주머니에서 껌을 꺼내 씹으며 소파를 흘기 봤습니다. 다들 왜 이리 예민해? 밥 한 끼 같이 먹자는 건데. 그 순간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린 더 이상 가족이 아니야. 그리고 너는 오늘 여기서 어떤 것도 가져가지 못해.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또렷하게 나와서 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그는 표정을 굳히더니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그럼 돈이라도? 등록금 운운하더니 잘 살게 해줬냐? 사모님이 제 앞을 스치듯 서며 단언했습니다. 아무것도. 그리고 한 걸음만 더 오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그가 대답 대신 신발을 툭툭 털며 거실로 들어서려는 찰나 현관문이 반대편에서 열렸습니다. 오빠였습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채 서 있는 그의 눈동자가 짧게 차가워졌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우리 셋 사이를 훑었습니다. 전 남편이 비스듬히 웃었습니다. 아, 소문난 그 형님이구나. 인사라도 말끝을 들이며 손을 내미는 제스처. 오빠는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긴 우리 집이다. 그리고 그녀는 내 동생이다. 그 문장이 바닥에 얇은 선을 그었습니다. 전 남편이 헛기침을 하며 어깨를 폈습니다. 그럼 동생 등록금도 형님이 책임지셨겠네? 대단하시네. 근데 과거 정리는 좀... 문장 끝이 건방지게 번지려는 순간 오빠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높지도 거칠지도 않은 목소리로 지금 당장 나가라. 그 한마디가 이상할 만큼 무게를 가졌습니다. 전 남편은 코웃음을 치려다 순간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경비, 카메라, 그리고 사모님의 무표정. 저는 손에 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이미 112에 신고해뒀어. 그가 제 얼굴을 한 번, 오빠의 얼굴을 한 번 훑었습니다. 그리고 억지 웃음이 조금씩 흐려졌습니다. 참, 별것도 아닌데들. 중얼거리며 뒷걸음질 치는 발끝. 그는 대문가에서 한 번 뒤돌아보더니 어깨를 크게 으쓱했고 결국 길 위로 사라졌습니다. 문이 닫히자 정원 나뭇잎이 드디어 제 호흡과 같은 박자로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풀릴 듯 주저앉았다가 겨우 숨을 고르고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아 말을 아꼈습니다. 사모님이 따뜻한 차를 건네며 짧게 말했습니다. 경계는 우리가 지킨다. 오빠는 다음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내가 먼저 나간다. 저는 그 말을 이해했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선택으로 사는 일에는 때로는 먼저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을. 창밖으로 바람이 한 번 더 길게 지나갔고 저는 노트를 펴서 새로운 제목을 적었습니다. 경계 확립, 내일, 준비, 그리고 알았습니다. 오늘의 조용한 마침표가 내일의 굵은 쉼표가 되리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오빠는 출근길에 경비와 CCTV 각도까지 다시 점검했습니다. 경계는 보이는 데서 더 단단해진다. 그 말이 집에 작은 방패처럼 걸렸습니다. 오후가 기울 무렵 초인종이 또 짧게 성급하게 울렸습니다. 화면 속 전 남편은 전날보다 더 거칠었고 문틈으로 보이는 어깨가 불안하게 들썩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은 채 인터폰으로만 말했습니다.
접근 금지 요청서를 접수할 겁니다. 돌아가세요. 그는 코웃음을 치더니 마치 자신의 집에 들어가듯 손잡이를 억지로 내리며 밀어붙였습니다. 경보음이 울리고 경비가 달려왔지만 그는 몸을 비집고 마당으로 들어섰고 결국 거실까지 발을 들였습니다. 밥이나 한 끼 먹고 얘기하자. 그의 말투는 가벼웠지만 눈빛은 억지와 불안을 한꺼번에 안고 있었죠. 지금 나가세요. 사모님, 이제는 새언니라고 불러도 된다고 했지만 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그는 대꾸 대신 신발을 털더니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았습니다. 다들 참 차갑네. 예전엔 가족이었다가 이제는 남이야? 그 순간 현관이 열리며 오빠가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를 반쯤 풀고도 정돈된 기운, 발걸음은 한 칸도 헛나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전 남편과 눈을 마주치더니 낮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여긴 우리 집입니다. 더 이상 당신이 들어올 곳이 아니에요. 전 남편이 비웃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형님, 인사라도. 오빠는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중하지만 냉정하게 절차를 나열했죠. 지금부터 발걸음 하나하나가 불법 침입입니다. CCTV도 있고 경비도 있습니다. 통화 역시 녹취 중이에요. 이 상태에서 억지를 부리면 오늘 안에 현행으로 처리됩니다. 전 남편은 잠깐 고개를 갸웃하며 웃음을 이어가려 했지만 입꼬리만 어색하게 떨렸습니다. 아니, 밥 좀 먹고. 그때 2층에서 진호의 방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이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파 팔걸이를 꽉 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긴 평화를 지키는 곳이야. 오늘 너는 아무것도 얻지 못해. 전 남편은 툭 내뱉듯 말했습니다. 그럼 돈이라도. 예전에 하던 얘기 마무리나 오빠가 말끝을 잘랐습니다. 돈 이야기는 법원과 하세요. 당신이 잃은 건 돈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그리고 지금 즉시 나가요. 그는 결국 자리를 박차고 2층으로 발을 옮기려 했습니다. 오빠가 한 발 앞서 계단을 막아섰습니다. 올라가면 바로 신고합니다. 전 남편이 누가 무서운 줄 아나? 하고 쓴웃음을 흘리며 고개를 젖히는 순간 오빠가 조용히 손짓했습니다. 경비가 가져온 양동이의 물이 그의 어깨로 쏟아졌습니다. 천둥처럼 큰 소리도 손을 대는 거친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오직 찬물 한 바가지. 전 남편은 흠칫 뒤로 물러나며 본능적으로 허리를 움츠렸고 순식간에 기세가 꺾였습니다. 오빠는 눈을 낮추지 않고 또렷하게 문장을 세웠죠. 당신이 지금 마주한 건 힘자랑이 아니라 절차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엔 종이와 도장이 움직일 거예요. 말끝이 떨어지자 전 남편은 어정쩡하게 신발을 질질 끌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대문가에서 한번 뒤돌아보더니 아무 말 없이 사라졌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긴 숨을 내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새언니가 따뜻한 수건을 건네며 웃음을 참지 못하고 속삭였습니다. 여보, 연기 진짜 늘었네. 저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연기요? 오빠가 머쓱하게 뒷머리를 긁었습니다. 요즘 느와르 영화 좀 봤다. 물 한 바가지는 법으로도 문제없고 효과는 좋고. 새언니가 장난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이 사람 지나가는 개미도 못 잡아요. 오늘 제일 무서운 건 법과 카메라였지 사람 주먹이 아니었어요. 그제야 제 어깨가 서서히 풀렸습니다. 저는 웃다가도 눈물이 났습니다. 오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우리는 폭력을 끊고 싶었잖아. 그래서 절차와 경계로 버티는 거야. 진호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저는 아이를 안아 작은 등을 토닥였습니다. 응, 오늘은 우리가 이겼어. 소리 대신 원칙으로. 밤이 내려앉을 때 집안 공기는 오래된 먼지를 한 겹 털어낸 듯 가벼웠습니다. 저는 노트에 또 한 줄을 적었습니다. 공포 퇴장, 원칙 입장.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우리의 내일을 정리할 수 있겠다는 것을. 며칠 뒤 저는 주민센터와 경찰서를 오가며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서류에는 날짜와 시간, 문자 캡처, 초인종 기록, 경비 일지, CCTV 캡처까지 차례대로 붙였습니다. 담당 직원이 말했습니다. 충분합니다.
절차대로 진행될 거예요. 저는 마지막 칸에 서명을 하며 마음속으로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경계는 느낌이 아니라 기록으로 선다. 그 후로 전 남편은 더 이상 대문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동네에선 어딘가에서 빚 문제로 곤란을 겪는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확인은 때로 소용없는 상처를 불러오니까요. 오빠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소문이 아니라 문서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언니는 주방에 작은 화분을 들여놓고 말했죠. 이 집은 햇빛이 좋아요. 오늘 심은 줄기들이 금방 살아날 거예요. 그 말이 이상하게 제 가슴에도 물을 주었습니다. 생활은 차분히 새로운 결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침이면 본체로 가서 창문을 열고 바닥을 닦고 점심에는 간단한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저녁 식탁은 여전히 소박했지만 그 단정함 덕분에 밤이 조용했습니다. 진호는 도서관과 학교를 오가며 장학금 요건을 꼼꼼히 챙겼고 제게는 종종 조용한 시간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새언니가 제 손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뜨개질 계속하세요. 손이 사람을 살려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그날 밤 상자에 넣어두었던 털실과 바늘을 꺼내 앉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미술 시간에 배웠던 손놀림이 어렴풋이 되살아났고 실을 감아 올릴수록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는 감각이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새언니는 동네에 작고 따뜻한 자리를 하나 소개해 줬습니다. 빈점포예요. 창이 크고 오후 햇발이 좋아요. 오빠는 제게 계약서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하자. 임대료는 내가 보조할게. 저는 선뜻 받지 못하고 서류 가장자리를 오래 쓸었습니다. 많고 많은 실패가 제 손등에서 흘러간 뒤였거든요. 오빠가 말했습니다. 슈키야, 이건 호의가 아니라 회복의 투자야. 네가 벌고 네가 책임지고 네가 꿈꾸는 방식으로 오래 가자. 저는 그 말에 사인했습니다. 가게 이름은 오래 고민하지 않았어요. 문득 떠오른 세 단어를 붙였습니다. 경계, 책임, 회복. 간판은 글씨가 너무 날카롭지 않게 둥글림으로 창가에는 실감은 유리병을 걸었습니다. 첫날 문을 열자 햇빛이 바닥을 길게 쓸었습니다. 손님은 많지 않았지만 의자를 하나 더 꺼내 앉아 차를 우려드리며 실 한 타래씩 권했습니다. 처음엔 사슬뜨기부터요. 천천히 매듭이 예쁘게 나올 때까지. 오후 무렵 한 중년 여성이 들어와 조심스레 털실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손이 떨려서요. 마음이 진정이 안 돼요. 저는 말없이 얇은 바늘을 골라 드렸습니다. 여기 호흡을 코로 들이마시고 한 칸 또 한 칸. 실이 넘어가는 소리만 듣죠. 그녀의 떨림이 조금씩 잦아들 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작은 가게가 단지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숨을 고르는 곳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진호가 수업을 마치고 들렀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냄새 좋다. 따뜻한 냄새. 저는 웃으며 아이의 목도리를 한 단 더 올렸습니다. 만드는 손은 삶을 복구하는 손입니다. 그날 밤 저는 가게 일지 첫 장에 적었습니다. 첫 고객, 첫 매듭, 첫 숨.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손님들은 각자의 사연을 털실에 감아들고 왔다가 조금 가벼워져 나갔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 가게 문을 닫으며 같은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바닥 쓸기 실, 정리 주전자, 물 비우기 창가병 닦기. 반복되는 동작이 제 삶의 맥박을 일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식탁 위에 오빠가 써둔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도 잘했다. 내일은 더 쉽다. 새언니는 작은 꽃을 한 송이 꽂아 두었고요. 우리는 종종 2층 거실에서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누군가는 말했고 누군가는 그냥 앉아 있었으며 어떤 날에는 아무 말 없이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폭풍을 지나온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건 거창한 축하가 아니라 조용한 일상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일상을 붙들어주는 건 폭력이 아닌 절차, 공포가 아닌 원칙, 상처가 아닌 만드는 손이라는 것을요. 겨울 끝자락, 가게 우편함에 작은 봉투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반송 주소는 없었고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혜 보육원, 가을 운동회. 사진 속엔 줄넘기를 넘다가 헛발을 디딘 제 모습이 흐릿하게 잡혀 있었고 옆에서 제 등을 떠밀어 주던 소년의 웃음이 선명했습니다.
뒷면엔 짧은 글씨가 있었어요. 당신들 살아있어줘서 고마워요. 그날의 아이 중 하나로부터. 저는 한동안 실타래 위에 사진을 올려두고 숨을 골랐습니다. 오빠에게 전화를 걸자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이번 주말 그 자리에 가보자고 했습니다. 불이 지난 뒤 폐허가 남았던 그 언덕은 지금 작은 공원이 되어 있었고 낡은 표지석 옆에 누군가 놓고 간 들국화 한 다발이 바람에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앞에 앉아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늦게 왔어. 그래도 도착했어. 오빠는 제 어깨 위에 손을 얹고 오래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식탁에 초를 하나 켜고 사진을 프레임에 넣었습니다. 집 안 공기가 오래된 방안 먼지를 한 겹 닦아낸 듯 맑아졌습니다. 며칠 뒤 접근 금지 결정문이 도착했습니다. 법원의 도장이 또렷하게 찍힌 서류를 손끝으로 더듬어 보며 저는 속으로 적었습니다. 두려움, 종료, 기록 효력 발동. 전 남편에게서 오던 무작위 문자도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소문이 떠다녔지만 우린 어떤 소문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안전과 내일뿐이었으니까요. 진호는 중간고사 성적이 좋아 장학금 심사 대상에 올랐고 학과 조교일을 도우며 캠퍼스를 종종거리며 다녔습니다. 밤마다 도서관에서 가져온 얇은 문제집과 커피 냄새가 거실에 스며들면 저는 책상 모서리에 뜨개 도안을 펼쳐두고 아이의 옆모습을 조용히 보았습니다. 버틴 시간은 헛되지 않다는 문장이 그때 처음 진짜로 실감났습니다. 가게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손님들이 어느새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토요일마다 작은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칠판에 한코 모임 처음 오시는 분도 괜찮아요? 라고 적어 붙였습니다. 첫 모임 날 5명이 의자에 둘러앉았습니다. 손이 떨리는 분, 말을 아끼는 분, 웃음이 많은 분, 사연을 묻지 않아도 되는 공간. 저는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우린 실로 말을 대신해요. 한 코 또 한 코. 빠져도 괜찮고 풀어도 괜찮아요. 모임이 끝나갈 무렵 한 분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이상해요. 집에 가서 울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가게 일지에 옮겨 적었습니다. 오늘의 매듭, 울음 보류, 숨 안착. 오빠는 퇴근길에 가게에 들러 계산대 유리 안의 동전들을 장난스럽게 셌습니다. 적자 아니야? 라며 웃으면 저는 장부를 보여주었습니다. 아주 약간의 흑자. 근데 이건 숫자보다 숨의 균형표야. 새언니는 새로 들여온 작약 화분을 창가에 올려두고 가게 이름을 한 번 더 쓰다듬었습니다. 경계, 책임, 회복. 우리는 농담처럼 그걸 암호처럼 쓰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경계의 날, 내일은 책임의 날, 주말은 회복의 날. 세 단어가 우리 집의 리듬이 되었습니다. 봄이 문턱을 넘던 어느 날, 공원 관리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육원터에 작은 표지판을 새로 세운다며 혹시 그때 아이였던 사람들 중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겠느냐고요. 저는 망설였다가 결국 수락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때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이었고 이제는 기다릴 줄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이를 건너게 해준 건 기록과 절차 그리고 서로의 손이었습니다. 박수가 길게 이어졌고 그 소리가 제 등줄기로 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내려오는 길 오빠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말 작은 이벤트를 하자. 네 가게에서.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이벤트? 오빠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첫 작품 전시회. 사람들의 첫 목도리, 첫 가방, 첫 인형. 실패한 실수들도 함께. 저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실패를 함께 전시한다는 발상이 묘하게 우리와 닮아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니 식탁 위에 새언니의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간판에 작은 조명을 달았어요. 저녁에도 길 가는 사람들이 제목을 읽을 수 있게. 창밖으로 보이는 간판의 둥근 빛이 부드럽게 골목을 적셨습니다. 그 빛 아래로 누군가 발걸음을 멈추고 가게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저는 문을 열며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떤 매듭으로 시작해 볼까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내일의 마지막 문장을 저는 이미 마음속에서 연습하고 있다는 것을.
남은 건 그 문장을 소리로 꺼내는 일뿐이었습니다. 전시회 날 아침, 저는 바닥을 한 번 더 쓸고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간판 아래 작은 조명이 낮에도 은은히 빛났고 문 앞 이젤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첫 작품 전시회 실패 포함. 진호가 일찍 와서 손님 안내표를 붙이며 웃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우리가 시작한 문장을 소리로 읽는 날이에요. 오빠는 계산대 옆에 작은 상자를 놓고 말했습니다. 방명록 대신 첫 문장 카드를 쓰자. 오시는 분들이 요즘 자신을 지탱하는 문장 하나씩. 새언니는 유리병에 감은 실을 천천히 내려 창가에 길게 걸었습니다. 시간이 10시를 가리키자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목도리를 든 분, 실패한 가방을 미완이라 적어 들고 온 분, 아이와 함께 와서 인형을 놓고 간 엄마. 우리는 작품의 완성도보다 시작의 숨을 보았습니다. 탁자 한켠에는 제가 붙여놓은 쪽지가 있었어요. 빠져도 괜찮고 풀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다시 걸어가는 손. 점심 무렵 공원 관리소에서 함께 준비한 작은 안내판이 도착했습니다. 은혜 보육원 터, 기다림의 장소. 저는 안내판 아래에 들국화한 다발을 꽂고 그 옆에 전시용 사진 프레임을 세웠습니다. 흑백 속 아이들의 웃음, 줄넘기 하다 헛발을 딛는 내 모습, 등을 떠미는 소년의 옆모습. 사람들은 사진 앞에서 오래 멈춰섰고 어떤 분은 조용히 합장하듯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때 문이 다시 열리며 봉투를 남겨주고 사라졌던 그날의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푸석한 회색 코트를 입은 중년 남성은 진열대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리다 제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날 뒤로 저는 늘 도망만 쳤습니다. 오늘은 도망 말고 인사를 하려고요. 살아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답했습니다. 우리가 늦게 왔지만 그래도 도착했어요. 같이 숨 쉬고 가요. 그는 그 자리에 작은 털실공 하나를 내려놓고 카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두려움 종료, 오늘의 첫 코. 박수가 자연스레 번졌고 박수 소리는 기침처럼 우리 각자의 가슴을 환기시켰습니다. 오후엔 진호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장학금 확정, 조교 근로도 합격, 저녁에 엄마 가게에서 축하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 웃음엔 수십 장의 노트를 갈아 넘긴 밤들이 겹쳐 있었고 도장과 종이로 경계를 세운 지난 계절의 손끝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빠는 제 표정을 보고 눈썹을 들어 올렸습니다. 내일은 더 쉽다. 오늘 버전으로 바꾸자. 새언니가 장난스럽게 외쳤습니다. 경계 완료, 책임 진행, 회복 가동. 사람들 사이로 웃음이 퍼졌고 저는 포트에서 차를 더 데웠습니다. 해질녘 낯선 여성이 조심조심 안으로 들어와 실패한 인형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머리가 3번이나 빠졌어요. 저는 인형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근데 떨어진 머리만큼 다시 꿰맨 손이 기억을 바꿔요. 오늘 여기에 첫 바늘을 남기세요. 그녀는 의자에 앉아 아주 천천히 첫 바늘을 통과시켰습니다. 다시 걸어가는 손이 또 한 번 우리 앞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해가 지자 조명이 켜졌고 간판의 둥근 빛이 골목을 따뜻하게 씻었습니다. 우리는 탁자 가운데 작은 초를 하나 세우고 방명카드 몇 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공포 퇴장, 원칙 입장, 기다림 종료, 귀환 시작, 실패 포함, 인생 전시 중. 저는 그 카드들을 한 장씩 모아 일지에 붙이며 마음속으로 정리했습니다. 폭력 대신 절차, 소문 대신 기록, 절망 대신 만드는 손. 이것이 우리가 택한 길이라는 것을. 전 남편에 대한 소문은 여전히 떠돌았지만 우리는 소문을 쫓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내일은 소문이 아니라 선택으로 쓰기로 했으니까요. 때마침 진호가 문을 열고 들어와 제 어깨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우리 해냈어. 저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우리는 오늘도 경계 책임 회복으로 해냈어. 전시회가 끝나갈 무렵 오빠가 계산대 위에 작은 봉투를 올렸습니다. 오늘의 매상, 봉투는 두툼하지 않았지만 묵직했습니다. 때로 보오는 고로케로 이록 하나가 새언니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숫자보다 숨, 오늘 모두 잘 숨 쉬었어요. 사람들을 배웅하고 문을 닫기 전 저는 간판 조명을 한 번 더 올려다봤습니다.
바람이 간판을 스치고 빛이 골목벽돌에 둥글게 번졌습니다. 인생지사 세옹지마 행운과 불운이 교차하며 모양을 바꾸는 시간. 우리는 그 변화의 경계에서 스스로를 지키고 서로를 건네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소리내어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남았고 이제는 살아간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 누군가의 괜찮아요가 이상하게 들린다면 한 번 더 물어봐 주세요. 기록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다시 걸어가는 손이 되어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영상에 좋아요, 공유,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짧은 응원이 누군가의 오래된 밤을 밝히는 조명이 됩니다. 고맙습니다.